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실천론 강의를 맡은 전미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1장 사회복지 실천 개념 및 정의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론의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론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정의가 필요하겠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두 가지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과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인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다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부분도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 다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전체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차 현장이 있고 2차 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현장의 분석 틀이 있고요. 또 가치, 기술,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분도 우리가 다룰 것인데, 이 부분에서 실천 현장에 관한 부분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합적인 접근, 사회복지에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룰 것인데요. 왜 사회복지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등장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복지 통합체계 모델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 모델, 이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사례와 함께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 현장과 또한 통합적인 접근, 이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어 볼 것이 관계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BS택의 관계의 7대 원칙, 7대 원칙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칙과 함께 사례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론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2-3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의 어떤 관계론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이 또한 면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론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의 실천 기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이 문제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명확화가 무엇인가, 명료화가 무엇인가, 또한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초점하는 무엇인가, 해석은 무엇인가, 사적 질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바로 면접론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OT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큰 분석 틀은 바로 하나의 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어떤 접수, 인테이크, 접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자료 수집에서 보통 사정도 같이 이루어지죠. 자료를 수집해서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개입을 하고, 개입 이후에 그럼 종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결과 평가,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이 실천의 과정 문제가 보통 한 6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해서 30문제 내에서 나오되 다른 요즘 최근 들어서 기타 문제들이 이 실천론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개괄적으로 사회복지 실천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인가 하실 때 이러한 큰 틀에서 정리를 해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그 가치와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어떤 현장이 있는지, 그럼 그 현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통합적인 접근의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BS택의 관계론의 7대 원칙에 대해서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사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론에 있어서 면접의 기본적인 개념, 또 면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례 속에 숨겨두겠죠. 개념을 사례 속에 숨겨둘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론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접수부터 또 종결 및 평가에 이르는 이 단계까지 각각의 그 단계에 대한 그 정리를,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론 전체 30문제가 어떤 분야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공부할 때 2교시에 출제되는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을 묶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신다면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 과목 중에 특별히 실천론은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서는 다양한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론과 사례를 제가 다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천론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서 실천 기술론의 사례 문제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한꺼번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 사회복지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죠.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로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밑줄 그을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 네, 사회적인 욕구가 나왔죠. 그 다음 사회 문제 해결, 네, 사회 문제 해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직화된 사회적인 활동의 총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정의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판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판서해드리는 내용은 핵심 노트를 따로 만들어 두신다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여서 이 여러분들이 교재에 이 두꺼운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노트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면 훨씬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정의는 첫 번째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밑줄 거라고 한 얘기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에는 그럼 무엇이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네, 사회에는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과 이 사회적인 욕구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정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막 해결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보니까 조직화된 활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직화된 활동.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네,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입니다. 조직화된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정의를 간단하게 우리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화된 그런 활동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의 정의를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학자별 정의가 있는데 다양한 그 학자들의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프리드랜드와 로마니신의 이 두 학자를 좀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였던 그 교재에 나왔던 다양한 학자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지만 여기 나왔던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프리드랜드와 로마니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드랜드는 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으로 인정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욕구 충족. 그 다음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랜드는 바로 법률과 프로그램과 급여 서비스 체계를 다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조직화된 그런 활동 속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니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니신은 좀 별표를 해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개입이며 제한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나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로마니신이 말한 어떤 사회복지 첫 번째 한 부분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정적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사회적인 약자가 있겠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하면 누가 있습니까? 예, 다양한 그 계층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로 선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는 선별주의의 개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하면은 우리는 선별주의가 아니다. 무엇이다? 네, 보편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니신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에서는 하나는 한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한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보편주의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 로마니신이 주장했던 사회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관점인데요.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에 나와 있는가, 변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책에는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나왔습니다. 보시면 미분화된 농경사회 과거에서 현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인데요. 여기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선별주의였습니다. 과거에는 선별주의였지만 지금 현재는 과거에서 어떻게 현재로 달라졌는가라는 이 관점의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때 과거에는 선별주의였지만 현재는 보편주의가 해당이 된다. 네,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노인, 뭐 여성,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 어떤 현재의 사회복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녀적이었다. 이 자녀적이라는 개념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아주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 제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어떤 개념에 속하는데요. 국가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법률이나 그다음에 어떤 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나 급여나 이런 원조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것이 현재 이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특수한 계층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라 어떤 모든 국민, 전 국민이 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을 것이고 자녀적이었을 것이고 보완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로 문제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문제는 특수 계층들이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이 됩니다.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후적이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그것이 아니라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인 사전에 미리 행하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개인이 가진 그런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다? 개인이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책임이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아니면 국가의 책임이다 라는 부분이 변화가 나온 것이죠. 국가 전체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시혜였습니다. 시혜. 국가가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관점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국민의 권리, 여러분들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듯이 사회복지도 하나의 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과거에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먹고 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최저를 보장하였다면 현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아니라 최적 그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것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공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공사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공사가 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공과 민간이 협동하는 체계로 점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니 신이 이야기한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한번 교재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미분화된 그러한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분화된 산업사회이고요. 과거에는 보완적인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제도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선이었습니다. 이것을 뭔가 누군가가 불쌍하게 여기고 뭔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지금 와서는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과거에는 특수한 계층, 특수성이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보편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최저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최적 기준. 여기서 최적이란 것은 아주 적정한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개혁, 개인의 문제였다라고 보면 현재는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부분, 자발성이었다면 현재는 공공성이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목적과 가치는 첫 번째 4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가 있고요. 인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의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사회복지가 어떤 사회복지의 목적이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제가 2가지 부분, 크게는 4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2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때나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나실 건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한 그러한 성장과 그다음 무엇입니까? 발달.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먹는 것은 충분히 먹고 있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건강하게, 요즘 여러분들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웰빙이잖아요.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사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한 가지가 바로 정상화라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상화는 예전에 주로 장애인 복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놓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화의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하자.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상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또 한 가지는 사회 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 통합. 또는 어떤 사회의 연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것 사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통합해서 이 2가지씩 해서 전체 사회복지의 목적이 4가지지만 간단하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죠.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다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자는 개념과 또 하나는 사회의 통합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을 존중하며 네, 또 나오죠. 인간의 복지를 어떻게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나라의 유력한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리드랜드가 네 가지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로마니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프리드랜드가 정의한 인간의 네 가지 그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암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또 실천론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법은 알려드리면 자존, 연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의 존엄성. 이 부분을 다루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랜드가 얘기한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인간의 자율성 이 부분인데요. 자,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르다라는 개별화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다 중요한 존엄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성인 부분이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자기 결정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 결정권의 원리가 바로 자율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프리드랜드가 주장한 인간의 사회복지의 가치에 있어서 인간의 균등한 기회입니다. 네, 기회를 줘야 된다. 자,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원리다? 네, 이것은 바로 기회 균등의 원리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또 하나는 연대성. 네, 연대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상호 부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그 옛날 상부 상조의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어 본다면 자, 프리드랜드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가치 중에서 두 가지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 그죠? 자존, 그다음 연기해서 연대성과 기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되 이 두 가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율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인간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암기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학의 그 실력 다지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 부분에 이러한 실력 다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시면 좋겠죠. 사회복지학의 다학제적인 성격에 대해서 보시면 사회복지학은 하나의 응용학문입니다. 응용학문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론이라도 인간의 사회적인 기능을 높이는 목적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 사회복지의 지식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조금 나타내 보면 여기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있다면 여기에 사회복지학이 있으면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이 딸랑 한 가지만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복지 법제론도 배울 것입니다. 그죠? 사회복지 법제는 어떤 정치학의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심리, 이 부분도 다룰 것입니다. 그죠? 심리는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내에서 정신문제, 그 다음에 정신건강론, 의료사회사업 이런 부분을 다루겠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심리학, 그죠? 정신건강, 그죠? 정신 이런 부분을 다루어주는 그런 또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의학이다라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인류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행정학, 이렇게 다양한 그런 많은 학문들이 사회복지 안에 함께 되어 있는 다학제 간의 이러한 종합적인 응용 학문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또 사회복지 사는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학문들을 다 공부를 해야 인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인간을 원조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의 다학제적인 성격에 대하여 실력 다지기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프랙티스죠.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큰 틀의 개념보다는 사회사업, 그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두 개가. 사회복지는 목표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실천 활동에 의해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제도가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제도를 활용해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숭고한 이념을 클라이언트의 생활 속에 구체화하는 전문적인 실천 개입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사업의 어떤 개념과 좀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제도적인 개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실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박스 이 정리한 거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볼 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회복지 그 실천에 있어서 다음 중 사회복지는 무엇이고 사회복지 실천은 아니면 사회사업은 무엇이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회복지와 오른쪽에 있는 사회사업 중에 두 개를 등호로 표현한다면 자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일까요? 네, 사회복지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거시적인 영역입니다. 큰 것을 다루죠. 반면에 사회사업은 미시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이면 개인, 가족이면 가족,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어떤 실천 파트에서 좀 미시적인 영역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는 제가 아까 큰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정책이나 그 다음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사회사업은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직접 클라이언트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실천적인 측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회사업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사회사업은 사후에 치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런 반면에 사회사업은 소극적이고 좀 소비적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환경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사업은 바람직한 인간, 그죠? 그 인간에 대한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고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클라이언트가 어떤 먹는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인간을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와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사회사업은 개별적인 그 부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를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얼이라고 하죠. 아주 큰 이상적인 부분이라면 사회사업은 실천적이다. 프랙티스,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실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그러한 이상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절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사회복지 실천은 그 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가족, 지역사회, 미칠 것이에요.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서 누가 돕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개인과 집단과 가족과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돕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주체는 바로 사회복지사 워커가 되겠죠. 사회복지사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역할은 원조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스스로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돕는 원조자의 역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기에 보면 인간과 내용이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줄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앞으로 암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 체계적인 관점. 하나의 그 체계가 아니라 여러 인간과 환경 간의 그 파이 관점이죠. 환경 속의 인간을 다루는 그러한 생태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간단하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무슨 능력? 대처 능력을 어떻게 한다? 향상시킨다. 그죠?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관점이냐?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과 환경 속이죠. 환경 속의 인간 파이 관점입니다. Person in Environment에서 환경 속의 인간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 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해서 클라이언트와 누가 사회복지사가 그죠? 서로 어떻게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누구와 사회복지사와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클라이언트가 환경과 원활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돕는다? 사회복지사가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해서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기관의 어떤 운영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원조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게 네 번째는 사회복지 새로운 어떤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정책.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사회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실천가가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복지의 어떤 정책들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데 그러한 협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지만 사회복지 어떤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향상하는 것이 또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되 어디에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에서. 그 다음 클라이언트와 환경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관의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종합하는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이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분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는 것에 박스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는 원조자지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실천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대한 핑거스와 미나한의 다양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견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인간과 사회, 인간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그죠? 서로 상호 유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져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고 사회적인 이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잘 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에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절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1번부터 여기에 제출 교과서에 나온 게 첫 번째부터 7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나 한편으로는 사회 통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제와 사회 변화의 양대 축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이념적인 배경이 서로 대립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이념의 철학적인 배경에 대하여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하면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부상조 정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여기 보니까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제도다.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품앗이나 두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부상조의 어떤 그런 정신, 네,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이 사회복지 실천 이념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적인 윤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중세시대에 기독교적인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윤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원리, 종교적인 윤리, 주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주의가 되겠습니다. 인도주의는 우리가 또한 박애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박애주의, 인도주의, 박애주의는 여기 보시면 자선조직협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어떤 역사, 정책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해오고 들어온 말인데요.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 활동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인도주의가, 박애주의가 기본적인 이념이다.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평등 사상이다. 여기에서는 COS,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의 어떤 우회 방문원의 어떤 이러한 그 기초가 되었다. 철학적인 기초가 되었다. 기억하시고요. 또 평등 사상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이러한 평등 사상이 또한 이런 인도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발생한 많은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진 사회 개량의 기본 정신이다. 네, 사회 개량 정신이다. 우리가 사회 개량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죠. 실제로 빈민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사회를 개량해 나가는 어떤 활동이 있죠? 네, 인보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OS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인보관 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인도주의의 COS와 인보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사회 진화론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화론 하면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잘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안 그런 것은 도태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바로 사회 법칙에 적용한 것입니다. 사회 진화론을 어디에? 사회 법칙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관점, 사회 법칙에 적용했을 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거죠.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여서 어떤 기능을 한다? 바로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사회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회 진화론이다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을 사회 법칙에 적용하여서 사회 통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여기다 적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어떤 그러한 변화의 기반이며 인보관 운동의 이념이다라고 했고요. 인간 존중의 사상에 입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참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상이다라고 하였고 결국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참여함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택적인 봉사 철학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이념과 철학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네, 이 개인주의는 바로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빈곤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개인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주어야 한다. 열등처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수혜 자격을 원칙을 주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인주의도 하나의 개별화,
라는 부분에서 실천 이념의 철학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화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할 때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어떤 실천 이념의 철학적인 배경으로 상부상조 정신이나 종교적인 원리나 인도주의나 그다음 사회 진화론이나 또 민주주의, 클라이언트의 참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주체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별화의 원리, 또 다양성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이념의 철학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부분으로 참여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개념과 정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개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사회복지의 그 로마니신이 얘기한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가치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사회사업의 그 구분도 우리가 박스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이념과 철학적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한두 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 또 정리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